안녕하세요. 책 속을 누비다는 책을 통해 나의 베스트 버전이 되는 여정을 함께 배우고 공유하기 위한 채널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사의 호아킴 대 포사다 집필 바보 빅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보 빅터는 우리 인생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대한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변화와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쓰디쓴 좌절을 겪기도 하고 뼈아픈 패배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대개는 자신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지만 때로는 세상의 움직임 앞에서 한없이 무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과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일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진실이 있다는 것을. 바보 빅터는 두 주인공 빅터와 로라가 삶에서 잃어버린 진실을 되찾는 여정을 담은 책입니다. 바보 빅터는 훗날 국제 멘사협회 회장이 된 빅터라는 인물이 무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주인공 로라 역시 못난이 콤플렉스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연을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고백한 트레이시라는 여성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던 멘사 회장의 이야기 바보 빅터는 이 책은 빅터의 삶을 자서전적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놓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주요한 이벤트 위주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첼 선생은 시계를 확인하고 문학 수업을 시작했다. 오늘도 진도가 늦어졌지만 레이첼 선생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교사의 진정한 임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수업이 끝나자 아이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교실에는 빅터만이 쭈뼛쭈뼛 서서 레이첼 선생의 눈치를 봤다. 빅터야, 할 말 있니? 이거 한번 봐주실래요? 빅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었다. 지난 수업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에디슨 이야기를 듣고 저도 바 명품을 만들고 싶어서. 노트에는 리모컨 그림과 간단한 설명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 있었다. 그것은 일명 소리나는 리모컨이었다. 집에서 리모컨을 잃어버렸을 때 리모컨에서 소리 나게 하는, 그래서 찾게 하겠다는 발상이었다. 레이첼 선생은 탄성을 질렀다. 오, 빅터 대단한 걸. 이제 리모컨을 잃어버려도 거실을 헤집을 필요가 없겠구나. 정말 근사한 아이디어야. 빅터는 쑥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빅터는 칭찬받는 것에 익숙하지 못했다. 레이첼 선생은 빅터에게 노트를 잠깐 빌려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기소침한 빅터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흥분된 기분으로 교무실로 들어온 레이첼 선생은 발명 담당인 로널드 선생에게 빅터의 노트를 보여주었다. 빅터의 작품이에요. 이걸 이번 발명 경진대회에 출품시키는 게 어떨까요?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노트를 내려다본 로널드 선생은 빅터라는 이름을 듣자 혀를 차며 노트를 덮었다. 그냥 멍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아주 몹쓸 녀석이군요. 무슨 말씀이시죠? 소리나는 리모컨은 작년 전국 학생 발명대회에서 대상을 탄 작품입니다. 발명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 녀석은 교사의 관심을 받으려고 일부러 베낀 게 분명해요. 누가 바보 아니랄까봐 가장 유명한 발명품을 베꼈군요. 레이첼 선생은 빅터의 선량한 눈빛을 떠올렸다. 성적은 부진했지만 거짓말을 할 아이는 아니었다. 빅터가 정말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 녀석의 머리로는 그런 뛰어난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단정할 수 있죠? 한 인간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실행이 보이기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요. 로널드 선생은 그런 답변이 오리라 예상한 듯
일말의 동요도 없이 학적부를 꺼내 보여주었다. 빅터의 학적부를 확인한 레이첼 선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봤습니까? 빅터는 IQ가 73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응하죠. 그때 등 뒤에서 남학생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빅터가 IQ 73이라고요? 볼 일이 있어 교무실로 찾아왔던 더프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다. 더프는 신기한 물건이라도 발견한 양 달려와서 학적부를 훔쳐봤다. 레이첼 선생은 황급히 학적부를 덮고 더프를 따로 불렀다. 더프, 빅터의 IQ를 절대 다른 아이들한테 말해선 안 돼. 빅터를 위해 반드시 비밀로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지? 뭐, 알았어요. 더프는 시큰둥하게 대답하고 키득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레이첼 선생은 빅터에게 일어날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가 없었다. 학교만큼 소문이 빠르게 도는 곳도 없다. 며칠 후 빅터의 사물함에는 빨간 글씨로 IQ 73이란 글자가 보기 흉하게 그려졌다. 빅터의 등에는 늘 바보, 전응아라고 쓰인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은 빅터를 바보 빅터라고 불렀다. 심지어 몇몇 교사들도 그렇게 불렀다. IQ가 알려진 후 빅터는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빅터는 전교생의 만만한 장난감이자 놀잇감의 대상이었다. 빅터는 매일 쓰레기통에 처박힌 신발을 찾아 신어야 했고 복도를 걸을 때마다 뒤통수를 맞아야 했다. 아이들은 잔인했다. 머리가 나쁘면 상처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빅터는 정말 바보가 되는 것 같았다. 빅터는 말을 더 더듬었고 수업 시간에도 쫓기는 사람처럼 갈팡질팡했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보다 못한 레이첼 선생이 빅터를 불러 상담을 했지만 손을 쓰기엔 너무 늦은 상태였다. 빅터야,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요.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뭐라고? 로널드 선생님이 아버지께 전화를 제가 바보라서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넌 바보가 아니야, 빅터. 내가 로랄드 선생님을 설득해 볼게. 뭐? 소리 나는 리모컨, 그게 벌써 발명된 줄은 정말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안쓰럽게 빅터를 바라보던 레이첼 선생은 그의 손을 잡았다. 물론 너를 믿고 말고. 그러니 빅터, 너도 스스로를 믿어야 해. 빅터는 순한 눈을 천천히 깜빡였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를 믿으라고요? 바보가 바보를 믿으면 더 바보가 될 뿐이잖아요. 저는 돈을 벌 거예요. 아버지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레이첼 선생은 처음으로 교사로서의 무력함을 느꼈다. 손을 잡아주는 일 말고는 불우한 제자를 위해 더 이상 해줄 일은 없었다. 사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15살 소년이 감당하기엔 메릴린 학교는 너무나 가혹한 곳이라는 것을. 어이 빅터, 선반 위에 공구 상자 좀 가져와. 갈색으로 글린 피부가 온통 땀에 젖은 젊은 정비공이 소리쳤다. 바깥에서 자동차를 닦고 있던 빅터는 얼른 달려가 공구 상자를 날랐다. 빅터, 가서 콜라 좀 사와. 정비공들 모두 먹을 수 있게 넉넉히. 닦고 있던 자동차로 돌아와 걸레를 들기 무섭게 게레시가 시가를 문 채 빅터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빅터는 아버지가 일하는 정비소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약간의 돈을 벌고 있었다. 정비 기술 하나 없는 빅터가 이 정비소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다. 빅터는 바보로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아무도 바보에게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가져오라는 것을 가져다 주고 옮기라는 걸 옮기며 시키는 대로 하면 됐다. 간혹 실수를 저지르거나 사고를 쳐도 사람들은 바보가 그럼 그렇지 하고 잘들 넘어가 주었다. 오히려 바보가 무언가 아는 걸 말하면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겼다. 그래서 빅터는 누가 자신과 다른 생각을 말할 때면 대꾸 없이 씩 웃기만 했다.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처럼 질문을 해대는 일도 없었다. 빅터는 심부름을 다녀온 뒤 모두에게 콜라를 나누어 주고 자동차 아래서 기름때를 묻히고 있던 아버지에게도 한 병 건넸다. 이제 좀 쉬거라. 아버지가 몸을 일으켜 콜라를 받아들며 말했다.
빅터 부자는 구석에 나란히 앉았다. 아버지는 아들의 얼굴을 치근하게 바라보았다. 요즘 들어 특히 그런 눈으로 빅터를 볼 때가 많았다. 휴.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더니 담배를 꺼내 피웠다. 아무래도 내가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구나. 학교는 계속 다녀야 했어. 로널드 선생 말대로 특수학교라도 말이야.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아버지랑 늘 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의 시커멓게 구멍 뚫린 입새로 담배 연기가 새어나왔다. 너도 이제 23살이다. 가장 좋을 나이지.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할 때가 아닌데. 여기도 재밌어요. 아저씨들 얘기도 듣고 세상 일도 배우고요. 고귀한 목표 로라의 방문. 저 빅터 로저스를 만나러 왔는데요. 정비소 앞에 차를 세운 로라는 남미계 젊은 남자를 향해 말했다. 그녀를 유심히 훑어보던 그가 길 건너편 트레일러를 향해 소리쳤다. 어이 빅터! 바보 빅터! 누가 찾아왔는데? 잠시 후 트레일러 안으로 빅터가 얼굴을 내밀었다. 로라는 길을 건너 트레일러 쪽으로 걸었다. 다가오는 로라의 모습을 보자 빅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로라! 여긴 어떻게? 빅터는 잠시 당황해 어쩔 줄 모르다 트레일러 앞에 놓인 벤치에 로라를 안내했다. 벤치 한편에는 잡동사니들이 어질러져 있었다. 빅터는 황급히 그것들을 챙겨 들고는 옆에 있던 박스 위에 얹어 놓았다. 꾸러미 안에는 문 손잡이 비슷하게 생긴 물건 2개가 놓여 있었다. 로라가 유심히 바라보자 빅터가 말했다. 줄넘기야. 줄넘기? 그런데 줄은 어디 있니? 이건 줄이 없는 줄넘기야. 빅터는 무언가를 자랑하고 싶은 아이처럼 수줍게 웃었다. 로라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듯한 표정을 짓자 빅터는 양손에 줄넘기를 쥐고 펄쩍펄쩍 뛰었다. 당황하는 로라의 모습을 보며 빅터가 머리를 극적했다. 미안. 박스 안에는 각종 잡지와 책들이 쌓여 있었다. 만화책과 소설책도 보였지만 대부분은 과학이나 컴퓨터 관련 서적들이었다. 로라는 시험 삼아 가장 가까운 곳에 있던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들었다. 책장을 넘겨보니 각 장마다 밑줄이 그어져 있었다. 설마 브리테니커 24권을 다 읽은 건 아니겠지? 고물상에서 얻어온 거야. 21권은 못 읽었어. 주인이 버릴 때 깜빡했나 봐. 아니 21권을 잃어버려서 내다 버렸는지도 모르겠지만. 왜 읽었는데? 그냥 재미있어서. 빅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로라는 박스 옆에 세워진 모서리가 깨진 간이 칠판을 다시 보았다. 처음엔 당연히 낙서나 메모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수학 공식이었다. 저것도 내가 풀었단 말이야? 그냥 재미로? 그건 좀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서 빅터는 좀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꺼냈다. 한 달 전 빅터는 아버지가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하러 가는 것을 돕기 위해 함께 트럭을 타고 101번 국도를 지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창밖 풍경을 감상하던 빅터의 눈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다. 어느 도로변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도 5교의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는데 광고판에는 아무런 문구도 없이 수학 문제만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호기심이 발동한 빅터는 광고판의 문제를 수첩에 적었고 집으로 돌아와 그 문제와 씨름했다. 사실은 문제는 어렵지 않았어. 자연 로그의 및 이의 값을 알면 되니까. 근데 막상 문제를 풀고 나니까 진짜 의문점이 떠올랐어. 어째서 수학 문제가 광고판에 적혀 있었을까? 도대체 왜? 누가 그런 광고판을 만들었을까? 온종일 그새 생각만 했지만 내 머리로는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어. 빅터는 책상에 팔꿈치를 대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로라, 넌 이유를 아니? 로라는 대학을 나왔잖아.
빅터는 구원의 여신을 대하듯 로라를 쳐다봤다. 글쎄, 컴퓨터에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잖아. 로라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미안할 정도로 성의 없는 대답을 내놨다. 하지만 빅터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발견이었나 보다. 빅터는 상대성 이론을 막 발견한 아인슈타인 같은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턱에 올린 채 로라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그래, 이 인터넷, 분명 인터넷 주소일 거야. 빅터는 칠판으로 달려가 손으로 정답을 가리켰다. 이 숫자를 치면 비밀스러운 사이트로 이동하게 될 거야. 스파이들이 지령을 주고받는 사이트. 거기에 들어가면 케네디 암살 비밀이나 UFO의 정체를 알 수 있을지도 몰라. 빅터는 밑도 끝도 없는 공상에 빠져 황당한 말들을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야기가 4차원으로 뻗어나갈 태세였다. 로라가 화제를 돌렸다. 혹시 레이첼 선생님 기억하니?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자 빅터는 탄성을 질렀다. 물론이야. 날 칭찬해준 유일한 선생님인걸. 레이첼 선생님이 만나보고 싶어 한다는 말을 로라가 전하자 빅터는 또 한 번 탄성을 질렀다. 선생님의 관심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았다. 얼굴을 보니 당장이라도 찾아갈 기세였다. 하지만 왜인지 금세 풀이 죽고 말았다. 아마 자신의 처지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았다. 이건 선생님 전화번호야. 만날 생각 있으면 연락드려. 선생님의 말을 전했으니까 이 만남 가볼게. 벌써? 빅터는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했다. 로라는 빅터의 터전이 흥미롭기는 했지만 낯선 곳에서 오래 머물고 싶지는 않았다. 바보로만 알고 있던 빅터가 어려운 수학 공식을 풀어냈다는 것도 이상했다. 이 혼란스러운 기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빅터는 차가 주차된 곳까지 로라를 배웅했다. 로라, 부탁이 있는데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말한 숫자를 주소창에 넣어볼게. 또 만날 수 있을까? 로라가 차문을 열자 빅터가 물었다. 로라는 대답 대신 작은 웃음을 지으며 불편한 상황을 넘겼다. 로라는 다시는 빅터와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신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겨둘 때 의미가 있을 뿐이라는 문구를 떠올리며 로라는 제법 감상적인 기분에 젖어들기까지 했다. 하지만 불과 사흘 만에 그녀의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 버렸다. 호기심이 가져온 행운. 토요일 아침이었다. 로라의 작은 아파트에는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테이블에는 레이첼 선생님이 보내온 원고와 녹취 테이프가 놓여 있었다. 이 원고를 정리하는 것은 오로지 로라의 몫이었다. 로라는 출근을 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가능한 한 많은 원고를 쓰고 싶어서 이른 아침부터 글을 써내려갔다. 그때였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누구지?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가족들도 이렇게 일찍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로라가 인터폰을 연결하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로라 덩컨 식대기 맞습니까? 예의 바른 목소리의 남자는 자신을 컴퓨터 기업인 애플리의 인사 담당자라고 소개했다. 그제야 로라의 머릿속에 벨이 울리듯 기억이 떠올랐다. 사흘 전 빅터를 만나고 온 로라는 시청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주소창에 빅터가 부탁한 숫자를 입력했다. 허무맹랑한 광고판 이야기는 믿지 않았지만 손가락을 몇 번 움직이면 되는 일이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주소를 화면에 입력하자 이상한 글귀가 떴다. 애플리의 특별 채용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귀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주십시오. 로라는 그것이 애플리의 상품 광고나 누군가의 고약한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맙소사 장난이 아니었나 보다. 로라가 현관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한 사람의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그는 꽃다발을 로라에게 내밀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애플리에서 덩컨 씨를 모시고자 합니다. 이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도 없고 집 주소만 적혀 있어서 이렇게 불쑥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라는 이메일 주소를 쓰라는 말을 그냥 주소로 알았던 것이다. 로라는 잠시나마 또다시 자책감에 빠졌다.
그것 하나 제대로 못 쓰다니. 하지만 아직 이메일은 그녀나 일반인들에게 낯선 것이었으므로 있을 법한 실수였다. 적어도 이 순간은 그렇게 생각하자고 로라는 마음을 달랬다. 로라는 직원에게 애프리가 모셔야 할 주인공은 자기가 아님을 서둘러 설명했다. 당혹스러웠지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실토해야 할 것 같았다. 아, 그랬군요. 그럼 그 명석한 친구분은 어디에 계시나요? 로라는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빅터와 명석함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았다. 엊그제만 해도 바로 로라의 눈앞에서 빅터는 바보라 불리고 있지 않았던가. 로라는 애플이 직원들의 차를 함께 타고 빅터의 집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로라는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질문이 있는데요. 왜 도로 한복판에 암호 같은 광고판을 세워놓았죠? 신문에 사원 모집 광고를 냈으면 수천 명이 응모했을 텐데요. 특별한 인재를 뽑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었죠. 남자는 서류 가방에서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빅터가 말한 광고판 사진이었다. 101번 도로에는 하루에도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나갑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5개 광고판을 봤겠지요? 그런데 왜 광고판에 수학 문제가 그려져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5개의 광고판을 만든 지 2달이 지나도록 신규 채용 사이트에 접속이 없었죠. 만약 로라 씨가 광고판을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아마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갔겠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도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점을 당연하게 여기기까지 하죠. 하지만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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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어디서나 질문을 하는 사람. 이들이 애플이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재들입니다. 바로 빅터 씨처럼요. 내 눈으로 보는 세상. 세계 최고의 컴퓨터 기업 애플이. 빅터는 잡지에서만 봤던 그 유명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들어가시죠. 차에서 내린 채 한동안 우두커니 서 있던 빅터를 인사 담당자가 안내했다. 건물 1층에는 컴퓨터 관련 기기들이 연대기적으로 전시되어 있었다. 그것들을 계속 구경하고 싶었지만 남자는 발길을 재촉했다. 로비에서 간단한 수속을 마친 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빅터가 두리번거리며 묻자 남자가 말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다. 빅터는 애플리의 창립자인 테일러 회장이 컴퓨터 시대를 개척한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이야기를 잡지에서 읽은 적이 있었다. 테일러 회장님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테일러 회장님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빅터는 점점 몸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 납작하게 바닥에 닿을 만큼. 드디어 회장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환한 얼굴로 일어났다. 바로 자네로군. 내 수수께끼를 푼 장본인이. 테일러 회장이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반겼다. 이제껏 빅터가 주위에서 본 적 없는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다. 옷차림도 달랐다. 멋진 양복 재킷 아래에는 낡은 청바지에 운동화 차림이었다. 빅터는 그 모습이 레몬을 한 입 베어문 것처럼 신선하다고 생각했다. 애플이 직원이 된 걸 환영하네. 인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잠시 머리를 스쳤지만 빅터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먼저 튀어나왔다. 왜 저 같은 사람을? 테일러 회장은 그 말뜻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대답했다. 아, 학벌 때문에 고민했다지? 하지만 학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의 기준이지 내 기준은 아니니까. 빅터는 회장의 얼굴과 하얀 운동화를 번갈아 바라봤다. 뭔가 알쏭달쏭했다. 세상의 기준이 옳은 것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네. 테일러 회장은 웃으며 검지를 흔들었다. 그리곤 검지를 가슴팍에 대고 줄을 긋듯
수직으로 내어 그었다. 사람들은 심장이 왼쪽에 있다고 말하네. 그런데 사실 심장은 인체 중앙에 있어.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을 뿐. 일반적인 위치 개념으로는 분명 중앙이야. 하지만 을의 심장은 왼쪽에 있다고 알아봤던 탓에 모두 그렇게 말하는 것일세. 학창 시절에 심장이 가운데 그려진 인체 해부도를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눈보다 잘못된 상식을 더 믿는 거지. 빅터는 오래전 생물 시간에 봤던 인체 도감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이 대학은커녕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신이 이 회사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도통 알 수 없었다. 빅터의 마음속 의문과는 상관없이 테일러 회장이 말을 이었다. 우리가 절대 불멸의 진실이라고 믿는 과학은 또 어떤가? 천재들이 만든 복잡한 이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누구나 오류를 발견하면 그 이론은 허물어지지. 천동설이 운명처럼 말이네. 과학도 일시적인 진실일 뿐이지.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가 존재하는지 나는 알 수 없네. 다만 확실한 건 아이디어의 세계에서는 어떤 진리도 없다는 걸세. 오직 내가 진리야. 머릿속이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다. 이제 테일러 회장도 빅터의 머릿속을 읽은 것 같았다. 그는 잔뜩 긴장하고 있는 빅터의 눈을 잠시 들여다보더니 말을 계속했다. 자네는 여태껏 재능을 펼칠 기회가 없었을 뿐이야. 자네는 해낼 수 있어. 나는 알아. 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빅터는 뜨겁고 고귀한 열정이 전염되는 것을 느꼈다. 불안감은 마법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성취하고픈 욕망이 가득 채워졌다. 잠시 후 화장실을 나오며 빅터는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나의 기준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암기왕 잭. 로라는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바빴지만 한쪽에서는 누군가가 한가하게 콧노래를 불렀다. 강단 앞 테이블에서는 60대 노인이 작은 안경을 코에 걸고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좀 비켜주시겠어요, 할아버지? 로라가 다가가서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노인은 천천히 안경을 올리더니 로라의 가슴에 붙은 이름표를 확인했다. 로라 덩컨 416-677-9629. 로라는 깜짝 놀라 테이블볼을 깔던 손길을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표를 살폈다. 당연하게도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을 리 없었다. 어떻게 제 전화번호를 아셨어요? 노인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머리카락이 쭉 폈었다. 그 번호는 예전에 로라가 혼자 아파트에서 지냈을 때 쓰던 번호였다. 노인은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했다. 간단해요. 전화번호를 외우면 되니까. 네? 로라는 뭔가 의심스러워 노인을 위아래로 살폈다. 그러자 노인은 테이블 위에 있던 강연 팸플릿을 건네주었다. 그것을 펼친 로라는 또 한 번 놀랐다. 맙소사, 그는 오늘의 강사인 잭 맥클레인, 암기왕 잭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IQ 168의 그는 7살 때 출연한 TV쇼에서 원주율 값을 1000자리 넘게 외운 뒤로 암기왕 잭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다. 지역 방송에도 여러 차례 출연하면서 당시 샌프란시스코에서 꽤 유명 인사였다. 성인이 된 후에는 안타깝게도 연이은 사업 실패로 오랫동안 불우한 시절을 보냈으나 말년에 기억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2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몰라봬서 죄송해요. 팸플릿을 돌려주면서 로라가 사과했다. 그런데 어떻게 전화번호부나 원주율 값을 1000자리 넘게 외울 수가 있죠? 잭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말했다.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은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고대 인도나 페르시아에서는
경전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다 인쇄술이 발달해 책이 대중화되자 사람들의 기억력이 점점 쇠퇴했지요. 인간의 능력이란 사용하지 않으면 쇠퇴하기 마련이지요. 하나 물어볼까요? 로라 씨는 지금 외우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됩니까? 글쎄요, 10개도 안 될걸요? 다 수첩에 적거나 전화기에 입력하다 보니 외울 일이 없네요. 내 말이 바로 그겁니다. 인간은 잠재 능력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지요. 내가 기억력 훈련법을 강연하는 이유는 단지 기억력 발달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예요. 실제로 기억력 훈련을 통해 파이의 소수점을 외우고 마태복음을 암송하게 된 사람들은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환희를 만끽합니다. 잠재 능력의 힘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지요.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로라 씨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게 손이 자신을 가리키자 로라는 손사래를 쳤다. 저요? 제 딸이면 모르겠지만 저는 틀렸어요. 웨이트리스가 잘 돼봐야 얼마나 더 잘 되겠어요. 잭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면 절대로 잠재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자기 비하는 재능을 좀 먹어요. 글쎄요, 저는 IQ도 별로 높지 않은걸요. IQ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물론 IQ 테스트로 수리 능력과 공간 능력이 반영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의지력은 반영되지 않지요.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로라는 동의하지 않았다. 인간은 각자의 그릇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로라는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의 그릇은 웨이트리스 정도였다. 그게 현실이었다. 로라는 더 이상 높은 곳을 올려다보며 열등감을 느끼고 싶지 않았다. 이만 일어나야 되겠어요. 매니저가 나올 시간이 됐거든요. 어쨌든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영광이었어요. 로라는 의자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잭은 왠지 모를 안타까운 표정을 짓다가 고개를 흔들고 펜을 잡았다. 그리고 콧노래를 부르며 노트를 펼치고 필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펜 끝으로 테이블을 쳤다. 참, 샌프란시스코에서 IQ가 가장 높은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30분 거리에는 메릴린 학교에서 IQ 최고점이 깨졌지요. 메릴린 학교요? 어머, 저도 그 학교 출신인데. 로라는 잭을 쳐다보았다. 그의 입에서 모교의 이름이 나오자 반가웠다. 예, 그의 이름은... 잭의 말이 끝나자 로라는 휘청거렸다. 순간 홀 안에 바닷물이 차오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물에 잠긴 것처럼 눈도 귀도 막막했다. 숨이 막혀 작은 신음소리조차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로라는 테이블볼을 손에 쥔 채 허물어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시작은 작은 실수에 불과했다. 메릴린 학교에서는 매년 4월 셋째 주에 7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IQ 테스트를 실시한다. 그 담당이 로널드 선생이었다. 테스트를 주관한 서비스 업체는 한 달 뒤에 평가표를 학교에 보냈다. 로널드 선생은 그것을 학적부에 옮겨 적은 뒤 작업이 끝나면 원본을 캐비닛에 집어넣었다. 17년 전 빅터를 전응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로널드 선생의 눈에는 빅터의 IQ 평가표에 적힌 173이란 숫자가 73으로 보였다. 그게 사건의 전부였다. 단지 누락된 한 자리 숫자로 인해 빅터는 17년 동안 바보로 살았다. 로널드 선생이 자신의 엄청난 실수를 알게 된 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암기왕 잭이 메릴린 학교에서 자기보다 더 높은 IQ를 지닌 사람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확인차 찾아왔을 때였다. 로널드 선생은 뒤늦게 빅터를 수소문했으나 그는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뒤였다.
로널드 선생은 차마 아무에게도 자신의 실수를 말하지 못하고 과거를 묻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빅터는 마치 돌처럼 굳어 있었다. 허공을 향한 두 눈은 그림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코는 숨조차 쉬지 않은 것 같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파르르 떨렸다. 로라는 조심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난 바보가 맞았어. 바람을 타고 떨리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지 않아. 오히려 너는 IQ가 173이나 되는... 빅터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그네에서 내려 앞으로 몇 걸음 걸어갔다. 잃어버린 17년. 그 동안 숫자에 속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속았고 세상에 속았다. 하지만 인생의 책임은 타인의 몫이 아니었다. 빅터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잠재력을 펼치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바보라 여겼음을. 남이 아닌 내 인생인데 정작 그 삶에 나는 없었다. 그저 세상이 붙여준 이름인 바보로만 살아갔던 것이다. 허리케인 같은 위협들이 자신을 세차게 흔들더라도 가슴속에 피어오른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난 정말 바보였어. 스스로를 믿지 못한 나야말로 진짜 바보였어. 빅터의 볼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빅터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자 새로 태어난 영혼의 목소리가 북소리처럼 울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세상의 눈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돌려받겠다. 나는 그 어떤 세상의 말보다 내 생각을 가장 존중하겠다. 나는 나를 사랑하겠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 나는 나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한 부자가 되는 채널 책 속을 누비다. 오늘도 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이루고 누비고 즐기세요. 여러분 루비다입니다.